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어제 저희 직원이 그 구독자 수가 800명이 넘었다고 아침에 저에게 이제 보고를 해줘가지고 조금 많으신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있고 계속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제가 그 핸드폰 번호를 저희 영상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약간은 좀 감당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화가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부터 이거 번호를 지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한 3주 정도는 이렇게 올려놓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모두 다 응대를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응대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전화가 오고 어제 이제 저녁 늦게도 이제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응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아직 제가 전화를 못 드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제가 이제 응대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조금 안 바쁠 때 한꺼번에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이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어제 봐보니까 벚꽃이 저희 회사 앞에 이제 벚꽃을 축제하는 뭐 벚꽃 축제도 하는 뭐 그런 동네인데, 그 벚꽃이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만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벚꽃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벚꽃이 폈다라는 것은 봄이 왔다라는 것이고, 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벌써 13번째 이야기인 거고, 태양광 시장 변화 10분 만에 알기. 그래서 좀 빠르게 제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현업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고, 좀 이런 흐름을 아셔야 앞으로도 내가 태양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구나 라는 것을 좀 아셔야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10분 만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회사 밴드인 거고, 우리 회사 밴드에다가 뭐 글을 쓰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쭉 한번 글로써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글을 제가 말로 한번 풀어보려고 요 영상을 제가 넣었던 거고, 아무튼 요 우리 회사 밴드인 거고, 지금은 이 회사 밴드에서 이제 다른 밴드 새롭게 신규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겠지만, 그때 저희 회사 밴드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도 공유를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또 뭐 어떠한 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봐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밴드가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나중에 4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아마 밴드를 또 다시 활성화 시켜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00년대 이후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관심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FIT 제도 그때는 지금 얘기하는 FIT 제도하고 그때 얘기하는 FIT 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발전 차익 제도라고 얘기를 해서, 발전 단가가 예를 들어서 1호당 100원이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보조금을 600원을 줘서 한 700원 정도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 자체가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자체가 너무 극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에서는 뭐 좀 장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이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 차익 제도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뭐 발전 단가가 100원이었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한 600원씩 주면서 이렇게 장려를 했던 시대였고, 이때는 시공 단가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은 들지만, 뭐 지금하고 비교해서 뭐 2배, 3배, 4배 뭐 이렇게 좋았던 건 아니고, 물론 발전 차익 제도에 대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싸 보이지만 이때는 시공 단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을 해줬으며, 18년도에 이 발전 차익 제도 이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3,3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발전 차익 제도에 의해서 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계속해서 성행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FIT 제도가 아니라 RPS 제도로 전환이 됐고, 2012년도부터 발전 차익 제도, FIT 제도는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은 할 수 없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자, 2010년대 초반 FIT 제도에서 RPS 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12년부터 도입을 하게 됐고,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FIT 제도는 발전 차익 제도, 그 다음에 RPS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00메가와트 이상 에너지 발전사, 그러니까 공급 의무 발전사,
쉽게 얘기를 해서 요즘에 뭐 많이 얘기하는 게 공급 의무 발전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정식 명칭은 에너지 발전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500메가 이상 에너지 발전사들은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할당량을 부과를 시키고, 이 할당량 부과가 됐을 때가 맨 처음에 아마 5%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 5라는 전기는 신재생 에너지 할당량으로 부과를 받고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야 되는 그 비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한 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9%에서 1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또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요게 2021년도에 이게 마감이 됐었는데 2034년까지 약 25%까지 끌어올린다라는 법이 아마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연구를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PPA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리백 하고 이제 한데 묶어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할당량 부과하고 현물시장 거래가 활성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시장 거래는 일주일에 2번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그렇게 크게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조금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REC 금액이 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2010년대 초중반 RPS 사업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RPS 사업을 해서 뭐 태양광으로 좀 돈을 좀 벌었다라는 얘기 소문들이 좀 돌기 시작하면서 그게 뭔데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갖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주가 직접 태양광에 설치를 합니다. 농업인, 그러니까 거의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축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 농촌 거주자가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시에 살고 있으나 시골에 토지가 있는 토지주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뭐 증여를 받으셨다거나 뭐 시골에 토지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여기 한번 태양광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시기가 2010년대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내가 토지가 있어도 시공 단가가 2억대 한 중반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좀 시공 단가가 좀 비쌌던 그런 시기였던 거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10년대 중반 RPS 사업 대유행, REC 가격이 16만 원대로 호가를 합니다. 현물시장에서. 그래서 태양광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주가 직접 토지를 매입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사업주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농촌 싼 부지를 찾아서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거래를 하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태양광을 허가를 넣고 했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골 토지 지가가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태양광이 조금 뭐 오명이 있는 게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골 땅값을 많이 올려놨다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역 주민이 반대가 심화가 됐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지역에 무슨 마을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땅에다 내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왔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농사를 지어왔고,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아왔던 이웃 주민이 뭐 한다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땅이 뭐 원래대로라고 하면 한 3만 원 정도 됐던 땅이 10만 원의 거래가 돼서 그 땅을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외부인이 와서 태양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함과 동시에 시공사, 사업주, 그다음 마을 주민들이 갈등이 심화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약간은 민원 자체, 갈등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크게 막 부각이 된다거나 크게 막 이렇게 돼 있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만 민원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서 뭐 100m, 200m, 300m 이런 이격거리에 제한을 두면서 약간은 시공사와 마을 주민과 사업주들이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 태양광 사업이 재테크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의 신드롬이 일어났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으로 따지면 박근혜 정부 말기 정도? 말기? 중기 말기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사업 태양광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때도 장기 계약을 안 맺고 현물시장에 딱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때 당시에 영업을 했을 때 100kg 태양광을 하나 소유를 하시게 되면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법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때는 다 현물시장 가격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20만 원대가 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 한 몇 배야? 한 5배 정도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시공 단가가 분양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분양가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REC 가격이 밑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태양광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시기고, 어디 무슨 회사에서 은퇴를 하셨다거나 뭐 공기업 다니신다거나 뭐 이랬던 분들도 태양광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많이 추진을 했던 그런 시기가 2010년대 중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 분양 사업이 득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토지주가 자기 땅에다 직접 설치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시공사들이 태양광이 되는 땅을 찾아서 한 5,000평 정도 땅을 산 다음에 요거를 분할을 해서 100kg씩 이렇게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이 유행을 했던 시기가 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 가능 부지 부동산 가치 상승, 그러니까 태양광이 가능하다, 조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조금 발생을 하고 조례가 없는 동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토지도 사고 거기서 이제 토지도 분할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내 땅이 뭐 원래대로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20,000원짜리 땅이었다 라고 하는데, 태양광만 된다고 하면 5만원, 6만원, 7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요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태양광을 다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시기가 요 시기였었고, 요 시기에 엄청난 태양광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태양광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태양광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분양 대행업체가 성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양 대행업체가 자기네들은 뭐 시공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시공이라고 하면 원래 전기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업 면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업체만이 태양광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개인 사업자라든가 일반 법인 사업자를 내고 뭐 대행만 해주는 업체들이 조금 많이 성행을 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계약금을 받고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기거나 사기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고, 태양광 시장 신뢰도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시기, 그러니까 태양광이 성황했던 그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하락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하지만 이때는 REC가 거의 20만 원의 호가를 하고 하나의 사업 재테크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럼으로써 거의 태양광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에 관심이 있었던 시기가 요 시기이지만, 업체들이 너무도 난무하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대 후반 태양광 시장 대대적인 혁신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조금 뭐 그런 만연하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다 뜯어 고치고자 조금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실망도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여하튼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3020을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저희 태양광 회사 모든 회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우리의 그 거의 불 붙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주는 격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문제는 제도 자체를 엄청나게 불리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201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거의 사형 선고와 같다라고 보는 게 임야 태양광 사업 가중치 조정. 그래서 원래 1.2, 1.0이었던 거를 0.7로 조정을 하고 대체 살림 조성비를 부과를 하고 20년 뒤에 원상복귀를 해라 라는 것들을 동시에 발표를 함으로써 거의 이제는 산지에다가는 태양광을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다고 해서 전답이 허가가 잘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조례는 이미 다 제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봐보면 대다수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120여 개 시군에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불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 거예요. 아마 2018년도 8월에 아마 발표를 하고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그때부터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부터 아예 그냥 뭐 개발행위 허가를 낸다?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허가를 낸다라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일반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아니고서야는 이때 이후로
일반적으로 조그만하게 뭐 한 5,000평, 10,000평, 아니면 뭐 몇천 평, 아니면 하다못해 뭐 400평, 이것도 허가를 한 건도 넣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더 이상 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약간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리고 이때 짐 싸서 갔던 태양광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됐던 업체들도 상당히 많았고, 여하튼 지금 현재 살아남은 태양광 회사들, 그러니까 거의 한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는 뭔가 먹을거리를 찾았고, 뭔가 자기 회사의 비전도 있고, 어느 정도는 살만한 회사들이었으나 앞으로 조금 더 걸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2, 3년 정도 더 걸러지고 그때도 살아남은 회사들이 진짜로 살아남은 회사들이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대다수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이 완료가 됐고 태양광 사업은 사실상 불가가 됐던 시기가 2010년대 후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요거 발표할 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드디어 우리의 노고를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도 태양광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이 조례 자체를 파기를 시켜줄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지만, 되려 임야 태양광에 대한 사업 가중치를 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를 도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대 현재 대규모 태양광 시대, 공기업, 대기업 진출을 기반을 마련을 해줍니다. 어디에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대기업, 공기업 얘네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사업을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시작했던 것 같고, 2018년도에는 8.1기가에서 34년에는 49.1기가 증설을 해야 되는데 6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대규모 사업 등장이 합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새만금 사업이 되겠고, 새만금에 무슨 거기에 뭐 해상태양광, 그 다음에 해상풍력 뭐 이런 걸로 몇 기가 정도를 더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속속들이 100메가와트 이상 애들 대규모가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 시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기업, 대기업의 유일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적화단지 40메가 이상이고 뭐 지자체하고 함께하고 뭐 이러면 가중치를 조금 더 주고 뭐 이런 사업들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아직 이게 가시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발표가 될 거고, 그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저는 사업주분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인 태양광 사업 진출이 한계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공기업으로 이게 전환이 됐고 생태계가 파기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아무튼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중소기업이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이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이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태양광 사업, 그러니까 일반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km 정도 태양광을 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일반인들이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하기가 조금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하튼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토지를 사서, 아니면 시공사가 토지를 사서 이것을 분양을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토지를 사서 이거를 자기네 동네도 고향도 아닌 사람이 와서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는 절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각종 좀 유언비어가 좀 있었습니다. 뭐 전자파가 발생을 해서 뭐 기형아를 낳는다든가, 아니면 햇빛이 너무 많이 비쳐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다라든가, 그다음에 소음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이런 유언비어 같은 것들이 좀 발생을 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태양광 사업이 약간 소극화가 됐죠. 그리고 나서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가 되면서 태양광 사업이 보급의 한계가 느껴지면서, 뭐 요즘에 최근에 무슨 이격거리를 폐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전전 영상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하튼 대기업 위주 태양광 사업이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8년 8.1기가에서 2020년 10기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2020년도에 10기가를 달성을 했다, 태양광으로. 그래서 10기가를 달성을 했고, 2034년, 앞으로 14년 뒤에까지 49.1,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2018년도라고 하면 6배고 2020년도로 봐보면 5배인데, 이 5배만큼을 더 태양광을 깔아야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어떠한 방식으로 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2018년 8.1기가까지 오는데 누가 8.1기가까지 끌어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8.1기가를 만드는 거는 중소기업의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는 뭐 분양 대행업체라든가
그다음 부동산 투기 업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 조금 성행을 하면서 물론 신뢰도를 하락을 했던 것도 우리의 잘못인 거고, 근데 8.1기가까지 끌어올렸던 업체들이 뭐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었는데 갑자기 이 밥그릇을 대기업한테 주자고 하니 약간은 억울한 면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고, 이 화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00년도 초반부터 2010년도, 그러니까 물론 2010년 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FIT 제도가 있었고 2012년도부터 RPS 제도로 넘어오면서 현물시장 REC라는 게 생겨나고, REC에 대한 뭐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사람들의 이제 뭐 금액에 대한 뭐 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급변하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임약 가중치 딱 그거 발표하고 나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부터 저희 회사는 좀 먹고 살 만한 어떠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이제 뭐 투자 회사도 만들고 그다음에 시공회사도 2개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뭐 우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여하튼 좀 빠른 시간에 뭐 많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렇게 변화했구나 라는 것을 좀 진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늘 감사드리고 언제나 이런 영상들을 쉽게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